안녕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하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의 진행을 맡은 장준호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시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자유와 평등을 떠올리시겠죠? 우리가 오랜 역사를 거쳐 쟁취한 시민의 의미 속에는 공존과 공영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이 준비한 민주시민교육 두 번째 장에서는 공간과 언어를 통한 어울림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성장하는 시민을 위한 공감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느티나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계시는 임재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조진일 박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이제 모여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언어와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좀 새로운 기획이고 새로운 조합인데 좀 어떠하십니까? 아주 신선한 콜라보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이제 이 주제 들었을 때, 네. 공간과 언어 하면 이제 공통점이 상호작용, 네. 소통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이번 저희 같이 얘기 나누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네. 이 소통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좀 이렇게 놓치고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고 저희 어른들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조진일 선생님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공간과 언어 네. 아주 중요성을 잘 이렇게 체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왕 이제 학교 공간 혁신을 한다면 네. 민주시민 교육을 이게 좀 잘 염두해 두고 네. 공간 혁신을 하면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아주 시기적절한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소통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하고 또 자기 판단에 입각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사회적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통을 가능하게끔 하는 공간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처럼. 네, 여기처럼. 여기 좀 열린 그렇죠. 공간. 열린 공간처럼. 네, 네, 네. 근데 또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아무리 얘기를 시켜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느낌도 네,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과연 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뭘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주는 우리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우리 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네.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신과 전문의로 계시는 임재영 선생님의 그 의견들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간을 설계하는 또 아이들은 주로 학교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공간을 어떻게 설계를 해주면, 공간을 재구조화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며 또 그 안에서 소통의 과정 속에서 자기 생각을 나누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자기 의견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성까지도 길러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와 언어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임재영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 블루라는 네네네.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축소라 그럴까요? 네. 언어에 대한 축소, 음. 그 가능성에 대한 축소. 네. 기존에 자기가 이렇게 펼쳐졌던 공간이 굉장히 축소되는 네. 측면이 있고, 활동 영역이 그렇죠. 좁아지고, 일단 좁아지고. 공간적으로. 이 공간과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심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요즘에 상담을 해보면은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네.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도 사람 마음이 좁아지지만 네. 이런 주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사람 마음은 좁아지기 마련이고 네. 그 좁아진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소통을 하려면 아무리 사실은 신경을 쓰고 말조심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 마음, 그 개개인의 정서가 쉽게 자극될 수 있으니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런 또 가족끼리는 또 네.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것 같고요. 그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좀 말씀을 또 하나 더 드리자면 그 우리가 그 친밀한 거리, 네. 뭐 개인적 거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 네, 사회적 거리, 네. 뭐 공적 거리 이렇게 네. 나누는데, 그러니까 제 상담 진료실 그 상담 공간을 생각해도 이 말이 좀 적용이 돼요. 네. 뭐냐면은 일단은 친한 사람끼리, 가까운 사람끼리는 정서적 거리가 가깝죠. 정서적 거리. 네.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 친하다는 건 물리적 거리도 아까 그 친밀한 거리가 이제 50cm 거의 내로 들어가는 건데 가까우니까 다가가기가 쉽고 네. 가까이 붙어도 전혀 네. 불편하지 않은데 실제로 심리적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누가 옆에 가까이 딱 앉으면 벌써 이렇게 긴장하거나 네. 물러나게 되죠. 네. 이런 것만 봐도 그 우리 그 공간, 뭐 거리, 물리적 거리 그리고 우리 심리,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굉장히 준다라는 네네네. 거죠. 네. 또는 우리가 심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뭐 가치관, 뭐 네. 사고관, 세계관을 이게 정립하지 않습니까? 네. 보는 게 없다 보니 또 경험하는 게 적다 보니 네. 아무래도 그런 가치관도 좁아지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그렇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공간을 경험을 하면 그 아이들의 경험 세계와 또 인식의 지평이라는 부분들이 네, 굉장히 네. 넓어진다라는 네. 어떤 이제 교육학적인 이론도 있는데요. 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적 공간, 이 학교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물리적 공간으로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의 교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의사소통 자체가 좀 열린 공간에서 하기보다는 좀 수직적인 관계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이게 구조가 좀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학교를 가급적이면 많이 둘러보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까지도 학교에 가보면 이게 다 기존의 틀에 박혀 있는 공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일자형 복도에 네. 교실이 매달려 있는 포도송이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음. 그 공간에는 특별하게 그 주어진 기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보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이게 좀 자유로운 민주 시민으로서의 양성이 되기에는 좀 환경이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아지고 이제 미국의 프라카시 나이르라는 이 건축가가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희한하게 아이들이 이제 그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이제 교실에만 들어가면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교실에 앉으면 그냥 이 교실은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고 듣고 그러니까 그 수동적으로 네, 이렇게 네. 그냥 자세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네. 행동하고 네.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공간을 교실의 틀을 이제 해체하고 네. 개방적으로 이제 조성을 했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그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찾고 목표를 정하고 뭐 이게 개인 학습이나 또는 동료 학습이나 네.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이런 행위 활동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네.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우리가 너무 이게 기존의 학교의 공간의 틀이 네. 너무 좀 이게 경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공간이라는 게 아이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뭐 공간이 인간의 행동을 좀 지배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의 방법이나 예. 뭐 언어 생활까지도 굉장히 바뀌어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그 삶의 자세까지도 바뀌어진. 바뀌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데요. 예. 그 공간을 바꿔주니까 그런 어떤 그 예. 변화가 일어나는 게요. 네. 이런 개념을 학교 전체에 이제 도입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에 아닙니다. 호주에 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호주에 네. 있는데 세인트 오브 메리 크로스 초등학교인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 학교는 이제 학급 단위로 이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음. 학습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야. 네. 러닝 커뮤니티 중심으로 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예를 들면 뭐 동일 학년의 3-4개 학급을 네. 그 3-4개 학급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한 3명에서 5명이 네. 코티칭을 하는 네. 그리고 이제 중등학교에는 예를 들면 동일한 계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동일한 계열의 학년의 구분 없이 네. 이제 선후배들 간에 같이 이게 수업을 받는 이런 뭐 공간들의 조성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은 어쨌든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의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어떤 미래 교육의 어떤 맞습니다. 방향과도 예.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뭐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가로 7.5m, 그다음에 세로 9m, 9m. 그다음에 그 창문과 또 이렇게 복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획일화. 똑같이 획일화되어 있는 네. 그런 와. 구조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은 뭐 어떻습니까?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우리 교실의 모듈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이제 7.5 폭이, 그리고 길이가 이제 9m.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좀 굉장히 경제적인 건데, 네. 뭐 30cm 단위로 이제 끊어져요. 7.5m나 9m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자재를 생산할 때 이제 네. 손실이 없도록 아. 온전히 다 쓸 수 있도록 네. 자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공간을 그렇게 이게 제가 만들었다는 봤을 때 이제 겁니까? 한국 전쟁 이후로 네. 이제 학교 시설의 어떤 우리가 이제 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90년대까지는 이제 학교 시설의 양적 팽창 시기라고 하는데 네. 이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학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교부 시절이죠. 네. 이게 이제 학교 표준 설계 제도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어떤 시도이든지 간에 동일 학급, 동일 규모의 학교 설계는 네. 이제 문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네. 그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이제 설계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민간 건축가에 의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네. 그 제도가 이제 없어지게 돼서 오늘날에 이제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는 건축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그 과거의 어떤 틀을 네. 과감하게 지금 학교 현장이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공간이 아이들의 어떤 심리나 아이들의 네네. 정신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일단 이제 저희 뭐 반에 교실을 딱 들어갔다 네. 하면 이제 자기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실의 구조는 일단은 아이들을 위한 구조라기보단 앞에 있는 교사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효율적으로 네. 또 효율이 나왔네요. 네.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모두 다 그 선생님에게 시선이 가죠. 네. 실은 이때 보면 교사가 아무리 학생들하고 소통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인원이 뭐 많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앞에 앉아 있는 친구의 뒤통수만 보게 되고 네. 뭐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사 한 명만 보게 되고 네. 소통이라는 거 사실은 눈 맞춤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수업 시간 내내 앞에 있는 친구 뒤통수, 앞에 앉아 있는 애들 친구 뒤통수, 네. 그러고 이제 딱 볼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교사지만 네. 교사가 다 아이들을 아우를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네. 저희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 학생들도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게 네. 선생님이 저 얼굴 한 번도 안 봐주는데요. 우리 담임 선생님 제 이름 모를걸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그 친구들 안에서 네. 뭔가 관계가 좋고 대인관계, 교관계가 좋으면 네. 그 약간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가 또 만회가 되는데 네. 또 그게 좀 또 잘 안 되면 아이는 학교가 참 힘든 공간, 스트레스 받는 공간이 되기가 쉽죠.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네. 정신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열린 마음이나 그렇죠. 또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닌 그런 것이죠. 환경은 아니다. 아닌 그런 것이죠. 공간은 네네네네. 아니다. 오히려 그러면 막는다고 오히려 말하는 게 더 거죠. 맞을 그러면 것 그런 환경이나 공간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것도 있고 그걸 이렇게 참아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러게요. 그런 네. 대단한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불쌍한 안 됐죠. 네, 그런 네, 마음도 네. 이렇게 생기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저희도 뭐 그렇게 그렇게 배웠고, 살아- 네, 그렇게 배웠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라는 게 지식의 전달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공간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다행히도 한 2년 전부터 교실 재구조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선생님께서 조 선생님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교실의 재구조화 사업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그 안에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 선생님이나 어떤 많은 분들이 많은 참여자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이렇게 좀 교실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어떤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네. 학생 주도적으로 공간을 네. 조성한다. 학생 어. 주도적으로요. 과거에는 그냥 이제 설계자의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네. 공간을 설계하고 그냥 아이들이나 교사가 지어진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네. 이랬는데 최근에 공간혁신 사업은 이제 설계자 이전에 와. 퍼실리데이트라고 하는 네. 촉진자를 와. 두고 네. 이 촉진자가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수렴해서 설계자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와.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설계자가 그냥 자기 뜻대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교사와 학생의 어떤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아. 이 반영하는 방식도 그냥 의견 조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설계에 참여해서 워크샵을 네네네. 통해서 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보고 발표도 해보고 서로 학생들끼리도 좋은 공간을 서로 찾아보고 발표해서 서로 이제 디스커션하고 네. 워크샵을 통해서 네. 우리 학교에 딱 맞는 공간을 이제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네. 이제 조성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각 시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만든 학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이나 주인의식도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높아질 수 네, 있겠죠. 자기들이 원했던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뭐 아이들의 자존감 네. 그리고 와. 이제 어떤 그 소통의 관계, 협력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다 그 각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어떻습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반갑고요. 네.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게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처럼 그동안 뭐 저희나 뭐 지금의 학생들은 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한 그 공간에 그렇죠. 들어가서 적응하는 입장. 네. 그러니까 소극적이면서 그냥 맞춰줘야 되는 입장. 그렇죠. 하지만
내가 내 학교에 대해 내 교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거기서 생활한다. 이건 네. 어떻게 보면은 교실이 내 거라는 주인의식도 그렇죠.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이미 이제 민주 들어가죠. 시민에 대한 네. 어떤 그런 그 시민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미 벌써, 거죠. 네. 이미 벌써 이미 그 안에 들어가요. 발휘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 공간 역시도 네. 소통을 위한 또 공간을 나름 이제 고민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네. 그 안에서도 계속 그 소통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공간을 이어지는 거죠.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그렇죠. 공간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이제 공간을 네.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이 사용자들이 다 참여해서 맞아요. 우리의 공간을 네. 우리 스스로 이제 토의하고 가장 합리적인 것을 이제 대안을 찾는 이런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뭐 이 공간 조성 작업에서 이미 이렇게 벌써 현장에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네. 굉장히 그런 데서 이제 어떤 민주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네.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라고. 혹시 얘기해요. 사례를 하나 좀 들어주실 수 예, 있으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가본 학교가 이제 서울에 뭐 공간 혁신 사업이 많겠지만 네. 대부분 이제 그 예산의 한계가 지금은 있어서 학교 전체를 공간 혁신하기보다는 네.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학년 아이들의 교실을 위주로 아. 공간을 조금 조성해주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음. 과거에 그 교실 안에는 아이들의 이제 책상과 의자 네. 이거로만 이제 꽉 메꾸어졌던 거를 네. 이제 그 안에 이제 소파도 놓고 러그나 매트도 깔고 네. 심지어 이제 다락 공간까지 네. 아이들 이야. 그런 공간 굉장히 좋아하고 저학년이면 엄청 예. 좋아하죠. 그런 데 가서 아이들이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꼭 수업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이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복도 자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복도 자체도 과거에는 이제 통행과 이동을 위해서 네. 신발장과 뭐 이런 것들만 메워졌던 교실 네. 복도가 다양하게 이제 뭐 놀이기구라든지 휴게 공간이 이제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좀 개별적으로 또는 친구들끼리 3355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 굉장히 많이 좀 창의적이고 와. 이런 공간들이 많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다락방 얘기를 이렇게 네. 듣고서 이렇게 솔깃했는데요. 우리 정신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혼자 있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에게 네네네. 있어서 어떻습니까? 일단 보면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네. 집하고 학교인데 네.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죠. 네. 기존의 학교들은 네. 말씀처럼 혼자 있을 만한 공간이 사실 아예 없죠. 전혀 뭐 있을 네. 수가 없지만 그 다락방이라는 공간 초등학교 저학년이 쓴다고 하지만 그런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서 네. 뭐 나름 뭐 순서를 정하고 뭐 해가지고 그 공간을 쓰게끔 하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사회생활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네. 개인적인 공간 또 가정이면은 그게 조금 더 수월할 네. 수 있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친구가 있고 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는 네. 실은 타인의 그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는 시기, 많이 특별히 하죠. 더 과민한 시기거든요. 그런 공간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 네. 그거는 진짜 아이들한테 잠깐 숨 쉴 어떤 여유를 그렇죠. 주고 네. 뭔가 이제 긴장하다가도 잠깐 이렇게 긴장 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역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정신생활에 있어서 이 소통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혼자 있는 시간, 이 부분이 좀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혼자 있기 싫어하는 그렇죠. 네. 공간이 이런 공간도 있고 이쪽 공간도 있어야지만 네. 학교 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가능하죠. 균형 맞추기가. 네. 근데 한쪽만 있으면 아무래도 아무리 혼자 있고 싶다 해도 결국에 시간이 길어지면 네. 뭔가 그 욕구에 불만이 생기고 네. 또 뭐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어도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치고 하다 보니 또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네. 연구를 하다가 네. 그 초등학생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뭐 앞으로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어진다면 네. 어떠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가라고 네. 이제 물어봤는데 네.
오해의 답을 제가 듣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눈이 동그랗지. 자기 네. 혼자만 있고 싶은 아, 공간이 그렇습니까? 학교에는 없어요. 없다. 이거 역시. 제발 좀 마련해 주세요. 제발 좀 이러는 마련해달라.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좀 성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힐링하고 싶은데 늘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음. 이게 다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제가 듣고 해외 네. 사례 조사를 한번 북유럽 쪽에 있는 학교를 가봤더니 아. 아니나 다를까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네. 정말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까? 복도에 아. 이렇게 혼자 사색하거나 혼자 힐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제가 가봤더니 네. 대부분 좀 전망이 좋은 전망이 좋은데. 이렇게 그래서 야 정말 여기 있으면 좋네요. 네. 자기 성찰도 되고 와. 힐링도 되고 네. 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 균형.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복도에 발표를 할 수 있는 무대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공간들 이렇게 복도에 발표 무대 복도 한쪽에 전망 좋은 곳에 사색할 네. 수 있는 공간 어. 이런 공간들이 해외 선진국의 어떤 와. 우수하게 조성된 시설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가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임재영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학교에서는 어쨌든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집에 와도 이제 엄마 아빠도 있고 또 이렇게 형제들도 있고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뭐 자기 방이 없죠.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자기 방도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혼자 있는 네네네. 게 아니죠. 왜냐하면 네네네. 주변에서 엄마가 뭐 네, 해라 불쑥 뭐 해라 들어오셔도 막 다 이러니까 통제받고. 그래서 문을 통제받고. 잠그잖아요. 문을 잠그는데 아이들이 문 잠그면 또 안 열어줘요. 근데 그 자기가 어쨌든 편안하게 자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맞아요. 이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걸 쏟아낼 수 있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무대나 복도 같은 거 네. 자유롭게 앉아서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어떤 공간이 사실은 아까 우리 조 선생님 말씀 들을 때 또 버뜩 드는 생각이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냥 민주 시민이 되겠다 네. 뭐 이런 느낌이 팍 오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공간을 사용할 때는 네.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는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공간을 사용하려면 자기 어떤 리스판시빌리티를 충분히 이제 가져야만 이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간을 이제 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이게 아이들이 이제 취득할 수 있는 네.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딪히면서 또 배울 그 수 있는. 네. 해외 사례 같은 거 하나 더 한번 그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제가 듣기로는 덴마크에 예. 그 웨레스타드 김나지움이라고 유명한 학교죠.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네. 있는데 이제 김나지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그런 학교는 어떻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공간이 구조화돼 있는 겁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갔다 온 학교인데 아, 거기가 그렇습니까? 사실은 고등학교인데 굉장히 규모가 해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좀 큰 편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신도시에 지어진 새로운 학교다 보니까 네네네. 코펜하겐 이제 가장자리에 위치한 건데 40학급 정도가 되는 40 굉장히 학급. 큰 규모예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20개 학급은 그냥 기존의 사각형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하고. 수업을 하고 네. 절반 20개 학급은 이제 교실이 아닌 오픈 스페이스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이렇게 이제 네.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는 건데 네.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제 웨레슈타드 김나지움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유럽의 이런 학교를 이제 오픈 플랜드 스쿨이라고 하는데 네. 공간을 이제 폐쇄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조성하는 그게 이제 헬리옵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초 중 이렇게 이제 통합되어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가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층별로 이게 3계층인데 유치원에서부터 3학년까지는 1층을 쓰고 네. 4학년, 5학년, 6학년, 3개 학년은 또 2층을 쓰고 네. 7학년, 8학년, 9학년은 또 3층을 쓰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학교를 설계한 건축가는 공간을 설계할 때 구조적으로 필요한 네.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닥, 기둥, 뭐 벽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것까지만 설계하고 나머지는 설계하지 않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아, 교육층에다가. 교육층에다가. 그러면 교육층에서는
이 공간을 어떻게 내부 세부적인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라는 네. 것은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인테리어 전문가와 함께 네. 교사와 학생을 학생. 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 교사와 학생이 그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과 우리 교사들의 교수법에 맞도록 이제 맞추는데 대부분의 그 인피라는 채우는 네. 공간의 어떤 가장 큰 요소를 고정적인 벽이 아니라 유연한 벽,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벽, 네. 그러니까 또는 가구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 급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네. 공간을 해마다 바꾸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공간을 바꾸면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우리나라와는 색다른 좀 미래지향적인 학교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공간에 철학을 입히는 게 네.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하게 이렇게 네. 다가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네요. 네.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예. 학교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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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학년간에 이제 4, 5, 6학년이 같이 이제 동일한 층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묻기에는 조금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애매한 이런 질문들은 이제 친구에게 묻기도 하고 선배에게도 선배한테. 묻기도 하고 묻기도 이러니까 하고 오히려 이제 선배가 더 친절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네.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니까 오히려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친구나 이제 선배가 설명해 주는 것도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이런 얘기도 이제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공간이 언어를 결정한다. 네. 이 말도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간이 직접적으로 언어를 결정한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공간이 우리의 어떤 마음 심리에 영향을 주고 그 심리에 따라서 언어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말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는 거죠. 말씀처럼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언어로 하죠. 네. 그리고 그 생각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역시나 또 물론 뭐 언어적인 네. 메시지 말고도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네. 오늘은 언어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그 말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 마음이 사실 내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할 때는 나한테 벌어진 사건 네. 그리고 또 환경 이게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 학교 공간은 아무래도 내 주변의 상황, 내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을 받고 그 요인을 받은 내 심리가 실은 열린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고 정말 개방적이다 뭐 이런 식이면 나와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의견이 맞지 않는 친구의 얘기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귀 기울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은 좀 열린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그렇게 좀 바꾸고 나면 언어 생활도 이렇게 좀 바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의 공간 이 공간을 이제 우리가 재구조화를 거치면서 좀 더 플렉시블한 공간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열린 공간, 내지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학교 폭력이라 그럴까요? 뭐 언어 폭력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제 폭력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에 호소하기보다는 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언어에 대화. 기초한 소통, 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설득, 네, 설득. 그러니까 설득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토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요즘에 굉장히 학교 폭력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학교 폭력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여기 대해서 이제 뭐 많은 원인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늘 하는 얘기는 뭐 공부 스트레스, 뭐 학업 스트레스, 학업 네. 스트레스. 뭐 시험 스트레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공부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결국 아이들은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든 자기들 스트레스를 참을 때까지 참지만 네. 풀어야 되는데 네. 이게 보면 약자에게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거 이제 풀리지 않은 이 화를 어떻게 풀까 하면서
어떤 타겟을 정하는데 학교 폭력의 일단 어떤 일반적인 그 원인의 어떤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 네네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경쟁 심리 속에서 누군가를 그 짓눌러야 자기가 아주 올라선다. 뛰어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서 그거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고 없다. 그럼 어떤 시간도 공간도 그렇죠. 프로그램도 네. 없다. 없다. 그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 좀 그 아이들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소통 방식이라 그럴까요? 그 시민성을 발휘하는 어떤 소통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정신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이들 간의 소통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선생님과 아이 간의 소통의 방법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통을 잘할 수 있게 네. 하려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네. 모델링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누가요? 어른이죠. 아 어른이. 네네. 어른이.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어른이라면 일단은 부모고 네. 학교에서는 교사고 그 두 교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의도적이진 않겠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네. 지식적인 것도 뭐 부족하고 네. 여러모로 또 지금 많이 좀 챙겨줘야 되는 네.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마치 우위에 있는 듯한 네. 내가 살아봐서 알고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 때 나도 다 그 시절 겪어봤는데 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마음속에서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 이렇게 하지 마. 아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뭔가 행동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의 어떤 지시죠. 이건 교육이라고 말하기도 훈육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네. 그런 식의 그 전달이 소통이 저희들한테 좀 익숙치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눈높이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결국에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열고 같이 나누는 거지. 왜 그랬니 이 왜는 대개는 비난에 야단을 치는 왜일 때가 많은데 왜 그랬어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얘가 말을 안 했을 뿐이고 결국 말을 못해서 행동으로 말한 것이다. 네. 라는 전제를 깔면 훨씬 이게 벌써 열린 마음으로 아이한테 다가서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아이는 당연히 친구를 대할 때나 다른 사람하고의 소통을 할 때나 이미 이게 겪어봤기 네. 때문에 좋다는 걸 알잖아요. 네. 자기가 존중받았다는 것도 네.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러면 부모와 아이 간의 소통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어린 제일 시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시작이니까. 네, 시작이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집에 가정에서 시작이 네. 되고 이제 아이가 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민성을 갖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은 집이다. 가정이다. 그거는 뭐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다라는 네네네. 그러니까 거죠. 부모 더 중요한 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네. 마치 뭐 사실 맞는 말이죠. 네. 자식도 잘해야 되고 부모도 잘해야 돼. 네. 그렇죠. 서로 상대방 존중하고 배려하고. 네. 그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네. 일반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어느 정도는 공경하고 네. 어느 정도는 존중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이걸 신경 쓰고 이렇게 열고 다가가야 되냐? 부모죠. 어른이죠. 네. 어른.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어. 정답은 정해져 있어.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해. 그냥 얘만 해. 얘만 해. 그렇게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눈높이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 우리의 소통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소통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게 철학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제 실존적 소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보통 소통을 할 때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거나 네. 그쵸 뭐 네. 나의 돈에 관련된 것
아니면 나의 권력에 관련된 것, 아니면 나의 감정에 관련된 것, 나의 욕구에 관련된 것, 또 내지는 어떤 정당성에 관련된 것들, 또 내지는 뭐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의미 연관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소통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나은 편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때에는 타자를 수단화하거나 도구화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투영하는 경우들도 네. 되게 네. 많고.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그러니까 좀 실존적 소통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열어 젖히고 나의 어떤 부족함, 그리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네, 내가 네, 부족할 네. 수 있고 네, 네. 우리 아이만큼 네. 나도 그 수준에 네.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인간이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시간, 그러면 똑같거든요. 그 똑같은 그러면 이제 그런 교수님 소통이 말씀처럼, 네. 그런 소통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소통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우리 조진희 선생님 어떻습니까? 혹시 평소에 견지하고 계시는 소통의 원칙 같은 게 있으십니까? 소통을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 공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좀 열려야 한다. 열려야 한다. 너무 닫혀있는 공간 속에서는 일단 심리적으로도 제 생각에는 그렇죠. 언어라든지 마음을 닫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좀 열려있는 공간에 가면 마음도 열고 마음이 열리니까 의식 자체도 조금 오픈 마인드가 되면서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좀 볼 수도 있고 행동도 관찰할 수 있고 다름도 좀 인정해주고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또 그리고 너무 닫혀있는 공간에서 행동을 하다 보면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유라는 것이 굉장히 제 생각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우리 공간에서도 좀 여유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에서도 마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 마당에서는 뭐 특정한 사실은 행위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뭐 마을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공간이 좀 학교에 실내가 됐든 네. 실외가 됐든 좀 많이 조성되어지면 아이들 스스로 좀 열린 마음으로 열린 행동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좀 소통하는 이런 관계가 네. 좀 지금보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패턴보다는 좀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여유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거는 공간이다.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공간도 여유가 있어야 예,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 언어와 이 공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선거연수원에 이제 토론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종시 보람초등학교에서 진행한 민주시민교육 사례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함께 게임을 하면서 이제 벽보도 만들고 그리고 민주적인 것과 비민주적인 것.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의 방식, 그러니까 민주적인 소통의 방식을 아이들이 이렇게 좀 배우게 하는.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들이 네.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초등중 이제 교원 연수를 또 선거연수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또 여기서 토론 토의 수업을 이제 직접 그걸 가능하게끔 학생과 감정 소통 스킬을 이제 감정 소통. 예, 스킬을 교육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또 교사는 공간과 언어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기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두 분께서 혹시 이렇게 그 공간이라는 측면이나 네. 아니면은 이 언어라는 측면에 네, 있어서 네. 정신생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선거연수원이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다양한 이제 교육이 있지만 네. 민주시민 교육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이게 뭐 최근에는 이제 사시 뭐 학생 중심의 교육, 뭐 비평적인 사고, 뭐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뭐 크리티컬 이렇게 해서 네. 이제 C로 시작되는 사시를 네. 얘기하지만 C가 두 가지 더 늘었다고 해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두 가지 늘은 C가 이제
캐릭터, 이제 네. 인성 교육도 이제 학교에서 인성교육.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시티즌, 시티즌십. 시민교육 네. 이것도 들어가서 이제 네. 6시가 됐는데 네. 참 이제 그 6시를 다 하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숙제들이 많죠. 우리 많죠. 학교 현장은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는 뭐 다양하게 뭔가 하나의 그 방향만 정해놓고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좀 개발해서 그리고 사례를 개발해서 네. 근데 단지 저는 이게 컨텐츠를 개발할 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네. 이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공간 간의 어떤 연계된 프로그램을 좀 통합적으로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예를 들자면 뭐 어떻게 그게 이런 가능할까요? 거 예를 들면은 학교의 어떤 특정한 공간에 네. 뭐 지목을 해서 네. 이제 뭐 공모전을 통해서도 되고 네. 뭐 현상을 걸어서도 될 수 있을 네. 것 같긴 네. 한데 네.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본 사례 이런 사례 발굴들을 좀 페스티벌 형식으로 페스티벌 형식으로 많이 개발해서 네. 서로 정보 공유하는 네. 좀 네트워킹을 해서 공유하게 되면 교사나 학생도 몰랐던 그런 이제 장소에서 저는 시민 교육을 할 수 있구나라는 네. 걸 조금 이렇게 좀 확산하는 차원에서 네. 시민 교육이 학교 현장에 스며들지 않을까.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활용한 공간을 민주시민, 활용. 네, 네. 민주시민교육. 그냥 단지 네. 교실에서만 시민 교육을 네. 하려고 하지 말고, 말고 우리 학교의 어떤 특정 공간을 이용하면서 네. 시민 교육의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처럼 네. 이렇게 좀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저는 임재영 네네네 선생님.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이제 인지치료라고 그 인지치료는 결국 그 생각을 쉽게 말하면 생각을 바꾼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 생각은 대개는 자기만의 좀 잘못된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어떤 그 사실과는 틀린 생각을 믿는 그런 뭐 경향들은 다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인지치료의 핵심 모델이 이제 A, B, C 모델이라고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라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고 B는 빌리프의 B, 그게 이제 생각이나 판단, 해석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 C는 이제 컨시퀀스라고 결과, 음. 그 결과가 감정과 행동이에요. 네. 이거를 이런 어떻게 보면 듣고 나면 참 간단한 뭐 이론인데 네. 결국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의 어떤 감정 또는 어떤 뭐 행동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네.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 이걸 아이들한테 실은 이제 프로그램식이나 이런 식으로 그 교육을 하고 그 교육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체험할 수 있게끔 이걸 이제 지식적으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실은 아까 했던 얘기하고 연결이 돼요. 사실 그걸 좀 쉽게 이해하면 인지학습이라는 게 네. 컵에 물이 반쯤 있는데 이거를 뭐 뭐 반이나 흔히 말하는- 찼네 아니면 네네네. 반밖에 안 찼네 거기 그런-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맞죠? 네. 야 여름에 목이 말라서 네.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서 네. 냉장고에서 물을 따랐는데 네. 반이 딱 찼을 때 네. 반이 찼을 때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네. 반이나 있으니. 반이나 있으니 그렇죠. 뭐야 이거 반밖에 없네. 네. 그럼 이제 벌써 감정이 같은 상황도 감정이 달라지고 네, 그 달라지죠. 뒤에 행동도 따라서 달라질 수 달라지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기본 베이스가 돼서 결국 상황극은 어떤 상황을 같이 공유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각자 개인의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판단 해석 네. 또 거기 따른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 뭐 네. 행동 네. 이렇게 이제 각자가 뭔가 반응하는 식의 그냥 그러면서 그냥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고 거기서 또 갇히기도 하고 하는데 네. 어떤 상황을 가지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제 그 생각 해석 판단에 따라 따라오는 감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네. 같이 보는 거예요. 네. 쟤는 왜 화가 나지? 쟤는 이렇게 생각해서 화가 났구나. 얘는 왜 오히려 막 기뻐하지? 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서 기뻐하네. 그 선거연수원에서 하는 감정 스킬도 이런 그런 거예요?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감정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엔 또 다양성이에요. 그렇죠. 다양성을 네, 네. 우리가 보면서 인정해 주는 거. 네. 그런 스킬들을 기를 수 있게끔 선거연수원에서 교육도 하고 있는 거죠. 체험으로. 체험으로.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언어와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혹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이런 거 있으면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의 공간이 네. 그 뭐 여러 학자들도 사실은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책도 있어요. 공간이 제3의 교사다. 네. Serve the Teacher라는 그 책도 있는데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간 자체, 환경 자체, 물리적 환경 자체가 네. 뭐 1순위의 선생님 수준은 아니지만 네. 세 번째 선생님 수준 정도로 중요하다. 중요하다. 좀 더 이제 그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좀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준 좀 융합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좀 보급을 하게 되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런 바람이 네. 있으십니까? 우리 선생님.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계속 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대화 소통에 네. 익숙하잖아요. 뭐 저기 메신저도 딱 필요한 말 딱 하고 상사가 지시할 때도 뭐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소통이 주고받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주는 거에 더 치중이 돼 있고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까 또 어떻게 말을 잘해서 상대의 마음을 살까 설득을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더 포커싱이 맞춰지고 뭔가 무게 중심이 쏠린 듯한 네. 느낌을 받는 게 실은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이 결국에는 자기 말을 하고 싶은데 네.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고 싶은데 내 말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받아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은연중에 말하는 것, 주는 것에 좀 뭐 치중을 했다면 네.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듣는 것, 네.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그러면 그래야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네요. 들어주려면. 네? 네. 좀 빈 공간에 가서 저희가 수양도 좀 공간을 좀 메디테이션을 자기만의 좀 자기만의 시간도 공간을 가지면서- 만들고 네, 네. 그 다음에 상대방 얘기를 좀 들어주고 네, 네, 이렇게 할 네, 필요가 네.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그 대화를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간과 언어의 힘이 우리의 교육, 우리의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통이 가능한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